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손을 다쳤는데 기부스를 푼 지 며칠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를 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곤란해서 앞으로 업데이트가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 제 시간에 나가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업데이트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른바 토착외구의 뿌리와 사고방식에 대해서 언급했죠. 이들이 일본의 논리에 동조하는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 그들에게서 나누어 받은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들 기득권 확보 위주로 짜여지게 되죠. 즉 대한민국 기득권층 상당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이권만 나누어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법 역시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쪽을 착취해먹는 행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핑계거리 찾는데 골몰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겠죠. 속여서 또는 억지로 끌고 가놓고서 성매매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수법 말입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를 알고 보면 기득권층이 없는 사람들 착취해먹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심한 나라였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경우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어쩌고 해서 어지럽던 시기 등에도 한 20-30% 걷어가면 밀란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른바 일본의 전국시대 정리하고 많이 줄여준 세율이 60%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 들어서 더 줄여준 세율이 50% 정도고요. 임진왜란 때 전쟁 졌으면 큰일 났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내막 알고 보면 양상이 조금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중국송이 한참 약했던 시기에도 요나 금 등 북방민족이 중원지역 통치에 애를 먹다가 도로 토해놓은 역사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착취가 덜한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더 심해진 통치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군대가 질 때에는 정객들이 들어먹은 통치에 짜증난 백성들이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통치하게 된 이 민족이 몇 배씩 착취해가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하우 없던 북방민족들은 제대로 통치 못하고 토해 내버렸던 겁니다. 요 태종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놈들 지배해먹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조선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근대가 되면 어차피 격변기가 돼서 양상이 좀 달라져서 금방 토해내지는 않았지만 기득권층이 재벌을 개주는 건 아니죠. 자기 나라 백성들도 심하게 착취하던 족속들이 집어먹은 남의 나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대했을 리 없죠. 군국주의자들이 지들 기득권 유지하자고 벌인 전쟁에 병사들 불만 해소하자고 동하는 여자들에게 대가라도 제대로 주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데도 일본이 여자들을 강제 동원한 행각을 성매매 개념하고 뒤섞어 제국주의자들 비호해주는 심보가 뭐겠습니까? 사실 군대 주변에 성매매 극성인 건 어느 나라를 비슷하다는 거 공공연한 사실이죠.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병사들 방치했다가 수습할 수 없는 사고를 내느니 적당히 해소해서 사고 좀 줄여보자는 심리 때문에 대충 눈 감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에만 난리치겠습니까? 공정거래가 내고하는 성매매 정도는 피해가 뭐냐는 게 논란이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지만 정부가 개입된 강제동원은 국가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차원에서 그치는 나라들에 비해 일본이 훨씬 심한 욕을 먹는 거고요. 하지만 일본 제국자들을 비호하려는 족속들은 이런 구별 안 하려 하죠. 여기에 성매매나 강제동원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몰아가는 일부 꼴패미 논리까지 가세해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를 비호하는 데 이용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건 결국 지들 욕심 채우자고 파렴치한 것들 비호해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죠. 이런 비호는 사실 역사학을 전문으로 한다는 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식민사관 심으려고 만들었던 조선사 편수회 같은 데서 일하며 앞잡이 노릇해준 다음 학계에서 출세해 교수가 된 것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이렇게 출세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 교수가 된 사람이 진심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려고 할까요? 물론 비판하는 척은 합니다. 대한민국의 식민사학의 씨앗을 뿌렸거나 지금 뿌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스스로를 식민사학 추종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사례는
식민사학의 추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쓴 책에 민족정기를 말하고 독도는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등의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런 점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들도 민족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고대사의 기틀을 잡았다는 원로학자부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위장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을까? 학문적 성향과 별개일 수 있는 잡글에 독도는 우리 땅, 민족정기 같은 말을 늘어놓으면 민족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민족주의자라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죠. 독도는 현실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니 서울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매국노로 낙인 지키지 않으려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민족정기라는 것도 어차피 이렇다 저렇다는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적당히 좋은 말 늘어놓는 덕담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민사학적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민족성을 보는 시각은 양상이 좀 다르죠. 한국의 역사를 보는 시각에 직결되니까요. 서울대학 사학과의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원로학자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민족성이라는 것 4가지를 꼽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화면에 뜨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말로 꼬아놓아서 알아보기가 다소 어렵겠지만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쉽게 풀어주자면 우리 민족은 속이 좁고 천박하고 게을러서 단결이 안 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짓을 되풀이했고 꾸준한 노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역사를 조작해서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지배받을 만하게 굴어서 지배당했다는 쪽으로 유도한 셈이니까요. 이 정도면 이 양반이 식민사학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결론 지어도 되겠죠. 일제시대 일본 선생에게 배웠으니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 교수가 그 권위등이었고 이런 내용을 책으로 내서 사람들 머릿속에 심는 건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겁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도 토착 외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사고방식을 짚어놓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토착 외구들의 사고방식이 그저 몇몇 몰치각한 작자들이 지들끼리 쑥덕거리고 말았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게 식민사학이 청산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